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깨따투의 진행을 맡은 박지은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끝나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막 기사화 됐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썩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예 썩지 않는 플라스틱도 있고요. 특히 해양 오염에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그 바다 거북이가 죽었는데 뭐 그 뒤에 배를 갈라보니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 이런 기사들 보셨죠? 사진도 보셨고. 그래서 이게 작년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을 조금 규제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자. 특히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제 그런 규제를 만들자 이런 결의안을 택하게 됐고요. 그 이후 후속 조치로 지금 협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거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우루과이에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파리가 회의하는 장소다 보니까 그 마크롱 대통령이 영상으로 이렇게 축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거는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40년 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 양의 3배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거죠. 지금도 당장 플라스틱이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카메라도 그렇죠? 여기 테이블도 아마 지금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지금까지 썼던 플라스틱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2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는데 가장 큰 협의 사항은 이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을 초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만드는 것 자체, 생산 자체를 규제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생산 규모까지 이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나 중국, 사우디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을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수출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주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 좀 강력하게 하는 이런 그룹에 좀 속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출량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은 수준의 규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피스가 관련 논평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그린피스 측은 논평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측 대표에서 또 얘기한 게 이 협약에 한 5가지 정도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5가지 가운데는 뭐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 표현이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가 논평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팔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조금 석유화학 업계 측의 얘기도 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 측으로 한국 석유화학협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측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협약 관련해서는 오늘 11월에 초안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강경한 국가들의 이제 얘기가 많이 포함되면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의 양을 조금 조절하는, 줄이는 이런 것들이 명시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플라스틱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의 밸류 체인을 조금 보면요. 원료가 이제 석유가 되겠죠. 석유도 되고 뭐 천연가스도 되고 석탄도 되는데 원료에서 이 모노머라는 걸 생산을 하고 이걸 다시 폴리머로 생산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제품화하고 이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 그러니까 기초 유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뽑는 유명한 회사로는 엑슨모빌,
뭐 다우, 바스프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도 기초 유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나프타 생산량은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8위였고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친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없애는 데는 동의를 하나 국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플라스틱 생산을 막는 것까지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에틸렌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지금 국내 1위고 롯데케미칼, 여천 NCC, 하나토탈, GS칼텍스, SK지오센트릭 이런 회사죠. 다 대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기업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 협약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도 벌써 플라스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 말부터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됐죠. 최대 생산국인 중국 역시 2021년부터 몇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뭐 2023년까지는 이 제품도 포함해서 금지시키고 2026년까지는 여기까지 다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국내의 생산이나 이런 규제가 문제는 무역이나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수출 어떤 규제에 이런 플라스틱이 포함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도 이번 그 5가지 중요하게 말한 것 중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수출의 규제가 되거나 뭐 통상에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벌써 도입한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인데 영국의 얘기를 좀 하면 영국은 지난해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톤당 2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되는 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페인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1kg당 0.45유로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제조하는 기업이나 판매하는 기업에만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오는 업자, 수입하는 사람들, 수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재활용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다면 이거를 최종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캐나다는 작년 말부터 총 6종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캐나다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2025년이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종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는 제조를 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판매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 규제가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업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한국 석유화학 제품 업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규제에 좀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분해가 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90일 안에 이걸 다 녹는다 이런 거죠. 아니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활용하는 방법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LG화학을 사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G화학은 물리적 방법을 활용한 재활용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제품을 이미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재활용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이제 쓰고 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수거해서 세척해가지고 얘를 다 잘게 간 다음에 다시 혼합을 시켜서 제품화 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만드는데 옛날 헌옷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다 잘게 찢어가지고 한 땀 한 땀 모아서 옷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PCR 제품이라고 하는데 PCR ABS, 뭐 PCR PC 등 기존의 제품 앞에 PCR을 붙여서 이렇게 상용화해서 하고 있고요. 생분해와 관련된 소재로는 PLH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옥수수 성분의 이 포도당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 함량이 100%가 되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개발까지 성공한 단계고 2026년 시제품을 생산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생분해 소재이기 때문에 독일에선가요? 이 생분해가 된다는 걸 지금 확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PBAT라고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상업화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젖산을 원료로 하는 PLA라고 하는 것도 2025년부터 상업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에서는 이 바이오 소재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이런 이 재생 원료를 화석 원료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제품을 믹싱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유럽연합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인증인데 ISCC 플러스라는 데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화학 성분이 한 반 되고 이게 재생 성분이 한 반 되면 그만큼 조금 탄소 배출도 낮출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원료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SK 지오센트릭이 울산에 관련된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아직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열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화학업계의 입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석유 제품들의 공장이 사실 단시간에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고 알맞는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ESG가 회사의 핵심 사업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례 중에 플라스틱 규제가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ESG 경영을 통해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나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는 게 기업하는 입장으로서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투자자들도 지금 흐름 보시고 어떤 게 가장 플라스틱 규제에 좀 핵심이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도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 문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제 폐플라스틱을 다루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물론 화학적 재활용이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화학적 재활용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을 줄여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물론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LG화학도 제가 많은 제품을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 이 제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매량이 되게 미미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좀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2018년에 뉴 플라스틱 이코노미 글로벌 커미트먼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UNEP에서 어떤 재단과 함께 시작된 건데요. 한 5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기업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2018년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2019년인가 20년에 일단 가입을 한 상태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G화학 딱 한 곳만 가입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플라스틱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줄일 것이냐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고를 이제 조직 사무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만 제출을 하고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공개를 안 하는 다른 글로벌 회사도 많지만 또 공개를 하는 곳은 아예 우리는 목표량이 이만큼이고 올해는 얼마나 단축을 했고 지금 얼마나 이행을 했다, 이거를 딱딱딱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공표를 하는 회사도 있어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어떤 규제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에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업이 조금 주춤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국제사회가 모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서 뭐 SG가 기반이 되려면 환경이 제일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사람이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환경이다 보니까요. 플라스틱 규제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뭐 순환경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취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깨딱투 박지인이었습니다. 안녕.